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의 주제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해놓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이 그토록 애원했던 아마 영상일 것 같은데요. 매도는 언제 할 거냐? 매도는 언제 하는 게 낫냐? 그래서 너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상이고요. 자, 이것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해주는 영상은 아닙니다. 시장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을 보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제 자산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담겨진 생각으로 저는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매도에 대한 자산 분포도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 영상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부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요소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이 린제이 로안이 이더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주기훈 대표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뜨겁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선물이 또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겠죠. 나오지 않는다. 롱배팅이 더 짙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찰리리에 대한 강세적 고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도이치뱅크에 대한 또 그런 주장들이 쭉쭉 나왔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아낌없이 해줬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또 OCC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그리고 뭐 페이팔 과 그리고 스퀘어와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스타벅스와 벡트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쭉쭉쭉 보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이력 부분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왜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씩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가 외국인한테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김포가 많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규 불장이 왜 이렇게 강력한 이유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유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업비트 부분에 앱 순위가 거의 K뱅크와 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순위도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수 자체도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K뱅크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예, 그 영향성도 좀 커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두나무가 뭐 상장을 한다. 뭐 그것도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배경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익 인증에 대한 추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 물렸던 사람들도 제가 알고 계시는 물렸던 사람들도 거의 본전에 가깝거나 거의 다 수익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거의 다 수익권에 가깝다. 신규를 제외한 존버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수익권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매도적 관점으로 생각했던 그런 또 한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관점으로는 자,
매 달마다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원래 장이 제일 모던하게 좋았던 때는 이 상반기 추이가 거의 대부분 좋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상반기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좋았어요. 특히 4월, 5월 달은 거의 다 좋았죠. 그러면 이 하반기 때 추이를 보게 되면은 빨간 곡선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가 만족할 만큼에 대한 수익권을 가져가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일정 50% 이상을 매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반기 시점이 끝나는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거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해놓은 뒤에 그 뒤에 나머지 40%를 하반기에 좀 들고 갈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의 이제 동기적인 측면은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과거 백데이터를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5월달 이후부터 ETF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ETF가 이때까지 신청됐던 건수가 중요하겠죠. 신청서를 보게 되면 뭐 바네크부터 쭉쭉쭉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도가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청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CBDC가 나오기 전때까지는 ETF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달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때까지 경기 부양책을 했었을 때 괜히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성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으로는 지금의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거의 뭐 정확한 근거치는 뭐 코인베이스에 대한 지금 유저 수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 옛날과 뭐 지금은 좀 많이 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때와는 좀 달라요. 가장 자본의 꽃,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반면으로는 또 통과가 안 됐을 때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저는 자산의 반 정도를 정리할 또 매도적 관점으로 하나를 또 갖고 와봤고요. 물론 저에 대한 전략은 무조건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ETF가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주장으로 펼친다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더 많은 수익을 놓칠 것이냐,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제 원하는 수익률만큼은 왔기 때문에 반 정도는 정리를 한다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즉 FATF에서 이제 나왔던 금융조치에 대한 내용이 매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규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인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가치 표현을 의미한다. 취급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행위 중에 하나 이상을 행하는 자를 의미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해주는 자가 앞으로 이런 가산자산에 대한 공고안을 따라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기간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FATF의 규제 지침 검토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P2P 디파이 A 주시한다. 20년 11월 17일 날 나왔는데 내년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측면도 있겠죠. 그 문제가 덩어리가 크고 시총이 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FATF 국장이 얘기하는 건 뭐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무기거래, 인신매매, 자금 세탁.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면서 명문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이만큼 성장했던 배경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멀티체인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좀 큰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인해서 좀 성장을 했던 배경과,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디파이와 NFT에 대한 측면에 이더 기반으로 사용했던 활용도가 급증을 해주면서 이더의 지금의 가치를 좀 만들어냈던 측면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뽑게 되면 올해 이더에 대한 선물 거래가 또 진행이 됐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보게 되면 NFT와 디파이가 그럼 정말 건강하게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NFT에 대해서를 좀 보게 되면 뭐 알죠, 대체 불가형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술품에 대한 좀 강조와 그런 또 이슈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에 대한 기반 요소와 연예인 기반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에 대한 거래 가치를 급격화해서 이걸 좀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측면은 저는 동의하는데, 이 생태계가 생각보다 규제가 그렇게 잘 갖춰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물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점 2개를 찍은 거와 점 3개를 찍었을 때에 대한 측면의 NFT가 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아니지만 복제와 유사품이 돌았을 때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좀 걸러낼 것이냐에 대한 규제적인 틀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NFT 기반으로 인해서 담보대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디파이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이 가치, 즉 어느 정도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됐던 디파이는 NFT는 소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디파이 시장의 또 나머지 부분은 약간의 암적인 부분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커질수록 별로 불완전한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과 약간의 성장이 있었을 때 이게 거품이 있다 없다에 대한 주장에서 거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리고 그 성장통으로 인해서 더 이 NFT 시장은 더 건강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 자체도 약간의 거품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적 차원으로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 시장에 대한 언급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요약을 보게 되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최근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디파이 시장 성장은 활용도 확대와 규제기관 정부의 법적 지위 부여도에 기인을 할 것이며,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아주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핀테크 C파이와 디파이에 대한 비교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디파이 예치 금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자산관리 부분과 파생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메이커다워와 컴파운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측 금액 규모를 보게 되면 좀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뭐 웨이브, 컴파이브,
컴파운드 메이커 부분이 가장 상위에 있고 스시와 유닛 수합이 그 다음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핫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 디파이에 대한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를 봐야 되겠죠. 성장한 만큼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했냐라는 측면을 다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는데요. 자, 첫째, 비트코인을 디파이로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응용 사례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이더의 9배에 달하며 비트코인 담보로 가져올 수 있으면 단숨에 10배로 키울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담보라는 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보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수 있는 레이어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디파이 종목과, 그리고 반면에는 이제 WBTC나 TBTC나 RENBTC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형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의 제기는 무엇이냐면, 자,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을 토큰한다라고 치자. 누군가 금을 맡기기 위해서는 금을 맡아주는 중개자가 필요하는데, 누군가 그 금 토큰을 가지고 금을 청구할 때 금을 돌려줄 중개자가 필요하다. 이 중개자는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금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특정 중개인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남는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디파이라는 이 시장에 대해서에 대한 측면은 뭐 유동성 풀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자체에서 좀 치명적인 부분은, 비트가 만약에 급락이 좀 크게 나왔을 때에 대한 담보 대출로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가 걸리는 부분에 작동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일반 은행하고는 좀 달라요. 즉, 말 그대로 다 전산화 과정으로 토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LTV가 적정 수준 이상 도달을 하면 다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디파이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급락에 대한 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에 대한, 또 담보에 대한 비의 LTV에 대한 전체의 비중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열적 구간에 있었을 때 과연 이 형태가, 이 체계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또 하나적인 측면은 디파이의 이자 농사에 대한 계속 장기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없이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모델링이 이때까지 잘 구성화가 되어져 있냐라고 보았을 때는 요목조목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정이 돼야 되고, 지금의 디파이의 그런 성장성과 좀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액은 좀 많이 쏠려져 있지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적 체계가 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퐁 하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모델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도 저는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자, 디파이의 외부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시각은 디파이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및 외부에 공개된 스마트 계약 코드 기반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투명한 금융 사전에 약속된 계약에 따라 작동되는 금융,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조건만 만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기존의 실행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처리 속도 등의, 왜냐하면 이제 다 모든 걸 코드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각은 첫 번째 근거들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다. 그게 의도적인 사기였는
사기였냐, 아니면 의도는 좋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해 결과적인 사기였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을 했지만 제대로 된 코드를 구현하지 못한 사고였냐, 아니면 코드 개발 및 보안 검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찾아내지 못한 오류에 대한 해킹의 취약점이 생긴 사례였냐, 아니면 남은 기술과 사업 모델에 도용한 무인수차하는 얌체 프로젝트였냐, 아니면 호객 행위를 위한 과도한 이익을 내기 위한 편법한 사례였냐에 따라서도 많이 좀 다르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의 디파이 측면을 보았을 때는 조금은 아직도 성장통이 있는 것이다, 이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되긴 하지만 그게 발전하는 그런 단계와 자금이 모집해서 덩어리가 커졌던 그런 운용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너무 더 일찍 덩어리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 대비보다는 좀 못 따라갈 만큼 금액이 더 많이 모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레이크 라이트가 이제 21년도 이제 끝나가는 여름 시점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는 파월 연주 의장이 앞으로에 대한 달러에 대한 측면, 그러니까 계속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추가적인 추경을 계속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테이플 기반 요소 자체가 달러 연동과 패깅이 되어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마운트 콕스 사건이 하반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형태가 디파이 저는 좋아하고 NFT 좋아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개발 진척률 대비보다 비례할 만큼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시장성에 대한 규모가 좀 비례하게 좀 성장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래왔던 그런 목표치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개발 진척률 추이와 안정성 추이, 신뢰성 추이를 보았을 때는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제든지 이 디파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NFT 문제점 제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장기 투자할래 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 돈은 제가 관리하는 입장으로 이제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구독자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 뿐이지, 이거를 전체를 대변하지 않고 시장이 대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이 정도에 대한 자산을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불규칙성과 그리고 변동폭이 매우 위 또는 아래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산 부분에 대한 관리적 측면으로 이런 생각과 왜 생각을 갖고 있었냐, 자산의 반을 왜 매도를 할 생각이 있냐라는 또 질문이 또 나올까봐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저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생각이 좀 틀렸잖아, 50% 판 건 너무 바보 멍청이었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 아파하거나 제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갖고 있을 거 이런 후회감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산관리적 측면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